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촬영 중에 기계에 또 좀 문제가 생겨갖고요. 중간에 좀 잘렸습니다.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보면은 일정 과세 기간에서 뭐 거주자, 사망, 부계제는 잠깐 했었고요. 그 다음 309페이지 납세 의무자 보시면 소득세법상의 납세 의무자는 개인이며 개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개념을 좀 다듬으면 아까 이거 하다가 이제 기계가 보니까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인자예요. 사람인자. 사람에는 민법상 사람인, 민법상 사람이라는 거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져요. 이것도 사람인자죠. 이렇게. 사람이에요.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법인은 주식회사, 뭐 유한회사, 뭐 이런 것처럼 그런 회사를 얘기를 하는 거 일반적으로요. 개인은 여러분이 저같이 순수한 개인 이런 얘기를 하고요. 세법적으로 말하면 여기는 법인체, 여기는 개인 사업체, 아니면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사업자 이렇게 좀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개인은 또 어떻게 나뉘느냐? 세법적으로는 거주자, 그 다음에 비거주자 이렇게 나뉘어요. 그런데 거주자, 딱 비거주자 하면은 일단 비거주자의 개념은 거주자가 아닌 자예요. 그렇다면 거주자가 누구냐? 이것만 알면 바로 해결되겠죠. 그럼 거주자가 뭐냐? 일단 거주자는 일단 뭐 그냥 국어적으로 보면 그냥 이 용어 국어적으로 보면 그냥 거주하고 있으면 다 거주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면 거주자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요. 거주자라는 거는 일단 국적, 그 다음에 연령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고요. 이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국내에 한국에 거소, 잠시 머물 곳 또는 주소, 그러니까 좀 오랫동안 머물 거라고 생각되는 곳, 주소 또는 거소가 있고 그 사람의 경제적 이해관계, 그러니까 직장이라든지 그 사람의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국내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 전반적인 뭐 친구 관계나 뭐 종교 관계나 뭐 사회생활 관계나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 고려했을 때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한국이라고 보여지면 그때는 거주자예요. 그러니까 연령과 국적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걸 쭉 우경에서 생각을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에서 태어나서 쭉 지금까지 한국에 있었다면 거주자예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일로 해외 취업을 하거나 해외 유학을 가요. 그죠?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해외에 있게 되잖아요. 해외에 취업을 했다고 하면은 해외 취업을 했다고 하면은 그쪽 나라에 뭐 미국으로 취업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쪽 나라에 주소나 거소를 둘 거고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니까 거기서 소득이 발생을 하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친구 그 다음에 무슨 종교 활동 모든 이해관계 중심지가 그쪽에 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부동산 자산이 없다면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니고 비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뭐 손흥민이나 뭐 추신수랑 그냥 마찬가지고 근데 반대로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뛰는 야구 선수, 야구 선수, 배구 선수, 농구 선수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세법적으로 볼 때는 거주자예요. 거주자. 이해관계 중심지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죠?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거주자, 비거주자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쟁점이 많은 부분이고 거주자일 때, 비거주자일 때 과세되는 또 폭이 달라져요. 만약 거주자라면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끔 돼 있어요. 과세. 근데 비거주자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완전 다르죠, 범위가. 자,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납세 의무자. 소득세법상의 납세 의무자는 개인이며 개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자이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를 소지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량 걸쳐 거주하지만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인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반가로 5번 소득세 과세 단위. 누진세율 체제하에서는 과세 단위를 개인별로 하느냐 아니면 가족별로 하느냐에 따라서 세후 단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세는 개인별로 내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나, 뭐 여동생, 누나께 있다고 하더라도 다 각각 내는 거예요. 각각. 그래서 맨 밑에 줄 보시면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 과세 제도는 개인별로, 즉 소득 단위별로 과세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득의 구분. 분류과세. 개인소득세는 소득의 종류별로 크게 세 가지 소득으로 구분되며 311페이지 박스 있습니다. 각각의 소득은 서로 다른 방법에 의해서 분류되어 과세된다. 이 세 가지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이렇게 분류하여 과세되는 이유는 종합소득이 경상적, 연속적인 성격을 갖는데 반해 계속 반복적인 의미입니다. 경상적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하는 것에 반해 양도와 퇴직소득은 일반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득이 축적되었다가 어느 날 한시에 한꺼번에 소득의 발생이 실현이 되므로 누진세자에서는 종합소득과 같이 과세할 경우 세금 부담이 가중해지므로 다른 세금 계산 체계를 갖고 분류 과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박스에 보시면은 2배사 근연기, 2배사 근연기는 종합소득이고요. 나머지 퇴직과 양도소득은 분류해서 다른 과세 체계로 지금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소득의 정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의 정의, 종합소득. 잠깐 또 설명을 드리면, 또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사망이나 어디 이민 갔다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언제요? 그 다음에 5월 31일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어떤 거를 신고 납부를 하느냐, 종합소득세를. 종합소득세의 범위에 들어가는 게 이자, 배당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6가지. 그래서 사업소득은 예전에 우리 사업소득, 부동산 사업소득과 일반 사업소득으로 나뉘어요. 예전에 이게 따로 분류했었는데 그 부동산 사업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지금 포함하는 편제로 바꿨습니다. 얼마 전에요. 어찌됐건 2배사 변형기로 되어 있고요. 종합소득은. 그 다음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쳤다가 소득이 한꺼번에 발생한다고 보는 퇴직소득. 내가 한 10년, 20년, 30년 근속하다가 퇴직할 때 퇴직소득이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내가 부동산을 10년, 20년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아 한꺼번에 소득이 발생을 하죠. 이렇게 누적적으로 발생한, 일시적으로 발생한 그런 소득들은 이렇게 요 체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종합소득 체계로 과세하게 되면 세금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분류과세로 해서 정책적인 어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되는 게 분류과세로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와 퇴직소득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첫 번째 이자소득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의 정의. 이자소득이라는 거는 내가 돈이 있어요. 너한테 빌려줘요. 그러면은 빌려준 돈이 원본, 빌려준 돈 대가 있잖아요. 그게 뭐죠? 이자. 그거 갖다가 이자소득. 원금은 아니고요. 보시면 이자소득은 금전을 대여하여 원본의 금액과
대여견에 비례해서 받는 돈, 이건 그 대체물이다. 이자소득 금액 계산에는 그냥 돈을 빌렸는데 그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 공헌하는, 기여하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필요 경비라고 하는데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 경비가 없어요. 돈만 빌려주는 거지 뭐 따로 발생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자소득 금액 계산에는 필요 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자 수입 금액이 이자 소득이 된다. 이자 소득 금액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자와 배당 소득을 합쳐갖고 2천만 원 이하면은 이자 배당 소득 원천과세로 끝나는 거고 이게 넘어가면은 쫙 다 합쳐갖고 종합소득세를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네, 배당소득, 동그라미와 배당소득. 배당은 출자자가 법인으로 또 받는 이익이나 배당을 받는 거거나 잉여금의 분여를 의미하며 그 종류로는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의제 배당, 인정 배당 등이 있습니다.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은 아마 용어상 아마 느낌이 올 거예요. 그냥 현금 배당 받는 거예요. 현금 배당. 내가 어느 회사 주식을 샀는데 그냥 배당을 현금을 했을 때 현금 받는 거고요. 그 배당을 그 회사가 주식을 하면 주식 배당을 받는 거고 이제 바로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온 의제 배당과 인정 배당은 법인세법에서 좀 힘들게 다룬다 이거는. 의제 배당과 인정 배당은요. 여기서 뭐 논할 건 아니고요. 법인세법 강론에 가면은 힘들게 다루도록 합시다 이거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의제 배당은 본래 의미의 배당은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잉여금이 배당 이외의 형태로 출자자에 이전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배당으로 의지하는 것이며 어려워요 이거요. 그래서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해도 좀 이거는 어렵기 때문에 어찌됐건 배당 소득과 이자 소득은 2천만 원이 넘으면은 이쪽에 합산 과세를 한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종합 과세가 되는 배당 소득의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때 배당 소득세가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고 나한테 개인한테 왔을 때 또 종합 소득세가 과세가 되니까 이주 과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100%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제도가 우리 임퓨테이션 제도라는 게 있어요. 크로스업 제도인데 요거는 여기 나오는 정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과세가 되는 배당 소득의 경우에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임퓨테이션 방식에 의한 배당세 공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00분의 11 정도를 취하고 있다. 그럼 소득세법 강론에 가서 또 이건 자세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자기 이윤과 계산하에 어떻게? 독립적,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위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동일한 행위, 거래에서 발생하는 특정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다른 소득인지 여부는 영리성, 계속성 여부에 의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업소득이냐 아니냐 일단 판단하는 거는 독립성, 계속성, 그 다음에 영리성. 어떤 사람이 소득이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했는데 이게 뭐 사업소득이냐, 뭐 배당소득이냐, 근로소득이냐, 뭐 어떤 소득이냐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 이쪽으로 세금 신고가 들어갈 건지 이쪽으로 과세가 될 건지 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의 분류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까 잠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뭐 아파트나 땅을 팔았다. 그럼 양도소득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회사를 다녀요. 회사에 근로를 제공을 하고 월급을 받아요. 그럼 무슨 소득? 근로소득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물건을 만들어요. 공장을 운영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요. 그럼 뭐죠? 사업소득이에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복권을 긁어서 로또를 긁는데 복권을 냈어요. 그럼 무슨 소득이에요? 어떤 소득에도 분류가 안 되면 그때는 기타 소득으로 하거든요. 기타 소득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강의를 해요. 어디 특강을 나갔어요. 그럼 또 뭘까요? 근로를 제공하나요? 연속적 계속적으로 이 사람이 어느 그 단체나 소속의 단체나 그런데 소속된 게 아니잖아요.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근로소득은 아니에요. 또 기타 소득이에요. 기타 소득. 그런 것처럼 어떤 사업, 어떤 소득의 종류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소득으로 보려면은 요 세 가지 테마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물론 독립적이지 않죠. 계속적. 물론도 계속적이죠. 영리성, 영리 목적이 있죠. 요게 좀 다르죠. 물론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계속적으로 영리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독립적이지 않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제공한 노무의 대가이다. 이와 같이 노무 제공의 법률 관계는 고용 계약이 보통이지만 회사 이사의 지위와 같이 위임 계약에 준하는 경우에도 근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로관계,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근로 제공으로 인해서 받는 대가는 봉급 이렇게 이제 현금 돈으로 주는 거 외에 현금, 현물 다 포함이 됩니다. 내가 이제 근로를 제공했는데 뭐 상품권 아니면 무슨 세탁기 이런 걸 받았다? 다 근로소득이에요. 다 월급 통장에 100만 원 찍힌 것도 근로소득이고요. 상품권 뭐 30만 원, 세탁기 50만 원짜리 받았다고 해도 다 근로소득에서 18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이건요. 하시면 되고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는 당해 직업사업장에서 원천 징수 및 연말정산으로 소득의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종결된다.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1월 1일 날 입사를 했어요. 그럼 1월 달에 월급 받고 2월 달에도 월급 받고 쭉 해서 이제 12월 달에도 월급을 받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근무를 해요. 근무를 하면 월급 받을 때마다 간이세입에 의해서 소득세를 예를 들어서 10,000원씩 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간이세입이에요. 간이세입이요. 간단한 뭐 세입표인데 이거는 본인의 어떤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제 세금 부담의 어떤 평준화를 목적으로 위해서 매달 얼마씩 했대요. 쭉 해서 이제 1년 토탈하니까 12만 원이죠. 그럼 이거는 나의 상황이 정확하게 간이세입에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산하는 게 그 다음에 2월 달에 연말정산이라는 걸 해요. 연말정산. 그래서 이게 뭐 직장인들은 13번째 월급이다 이렇게들 많이 표현을 하는데 어찌됐건 연말정산을 해요.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은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인적공제, 특별공제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간 내용을 잠깐 보면은 의료비, 교육비, 그 다음에 내가 월세를 산다, 월세세액공제, 그 다음에 신용카드, 그다음에 뭐 적금 묻는 거, 뭐 국민연금 뭐 다 들어가야 돼요. 다 본인이 처한 상황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연봉 수령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부담하는 세금이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원 이렇게 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적공제가 특별공제가 많다, 기금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뭐 사항이 많다. 그러면은 본인이 낸 세금을 한도로 해서 거의 다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공제나 뭐 그런 게 많다면.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그런 게 없어요. 단신으로 살아요. 미혼이에요. 혼자 나와 살아요 그냥. 그럼 뭐 공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을 하면 그 사람은 되려 매달 10,000원씩 내는 게 되려 부족해서 더 뱉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과세입법이 예전에 되려다가 좀 반발로 좀 이렇게 물러선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고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공제특을 주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많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분들이나 비혼주의자나 아니면 학생과 때문에 혼자 사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뭐 미혼세다 해갖고 뭐 부가자고 어떤 국회의원이 발의했다가 그때 난리 났었죠. 역차별이고 뭐 얘기하고 어찌됐건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같은 연봉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부담하는 실효세율 수준,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 수준은 많이 달라져요. 이해되시죠? 그게 아무래도 공평하겠죠. 자, 다음 동그라미 5번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연금 형태로 받는 다음 소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잠깐 쉬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